이 잘생긴 친구가 우연히 학교에 걔를 찾으러 왔을 때 모든 여학생들이 즉시 그에게 열광합니다. 그가 얼마나 귀여운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 킹카는 즉시 앞으로 나서서 그의 인스타 아이디를 묻습니다. 아니면 전화번호든 그가 공유하고 싶은 것이든요.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인스타 아이디가 무엇인지 조차 전혀 모릅니다. 그런 것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거절당한 것은 난생 처음이며 그녀는 격분합니다. 그가 그저 튕기는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걔를 안고 떠나려 합니다. 그때 학교 최고 일진이 그를 보고 여자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에 분노로 가득 찹니다. 이름 없는 녀석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갑자기 받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는 축구공을 잡고 전력을 다해 찹니다. 공은 우리 주인공의 얼굴로 곧장 날아갑니다. 그는 피하지도 않고 강하게 맞습니다. 코에서 흐르는 피는 무시하고 그는 단 한 가지에만 분노합니다. 그 불량배가 거의 자기 개를 다치게 할 뻔한 것, 그리고 이제 사과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일진은 그저 비웃습니다. 이에 일진은 우리 주인공에게 따로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여자애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요. 그들이 모퉁이를 지나자마자 그 일진은 비겁하게 그의 등을 걷어찹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일진 무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먹으로 그를 제대로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두머리 일진은 그에게 학교 킹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시 우리 주인공은 그저 돌아서서 떠나려 합니다.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면서요. 몇몇 녀석들이 즉시 그의 길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의 개를 위협하여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중 한 명이 개를 잡으려 하지만 주먹 한 방에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다른 일진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저 녀석을 한 방에 쓰러뜨렸다는 것에. 그래서 그들은 가능한 가장 멍청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모두 한꺼번에 그를 공격합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우리 주인공에게 불멸의 심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너무나도 강하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그의 몇 안 되는 동작만으로도 그들을 날려버리기에 충분하죠. 일진짱은 바지에 지릴 뻔하고 울타리에 몰립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치명적인 마무리 일격을 날리지만 마지막 순간 멈춥니다. 대신 그의 머리 위 벽을 부수죠. 모든 일진들은 겁에 질려 최대한 빨리 도망칩니다. 그와 같은 괴물로부터요. 그런데 우리 주인공은 이렇게 강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할까요? 존 윅처럼 모든 건 오래전 시작되었습니다. 두 명의 길거리 불량배가 그를 공격했고 그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그는 밀고 나갔습니다. 고전 앞 배전반을 향해 나아갔죠. 그리고 깊이 박힌 전선 다발을 뽑아냈습니다. 그 전선들을 통해 흐르던 엄청난 전류가 우리 주인공에게 닿아 그를 감전사시켰고 그를 붙잡고 있던 불량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는 그들 셋 모두를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만이 살아남아 다음 날을 맞이했습니다. 폭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신 피부가 벗겨졌지만 그는 여전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소녀는 말 그대로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그가 부활소년이라고 불린 건 이유가 있었죠. 이 특별한 세상에서는 극소수의 인간들만이 특별한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희귀한 돌연변이입니다. 이 돌연변이 심장은 소유자들이 비범한 능력을 사용하게 합니다.
완전히 상식을 벗어나는 능력들을요. 당연히 이러한 능력을 가진 자들은 불렸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하트 뮤턴트라고요. 돌연변이 심장은 탐낼 만한 것이었습니다.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주어진 신의 축복이었죠. 하지만 우리 주인공에게는 그 축복이 저주로 내려왔습니다. 그가 부활의 심장을 부여받았을 때요. 그가 죽을 때마다 심장이 그를 되살려내고 천천히 그의 몸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꼬박 10년 동안 그들은 그를 연구실에 가두고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치명적인 독을 먹이고 체계적으로 사지를 절단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잔악 행위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독특한 심장은 그의 몸을 강제로 부활시켰습니다. 어느 운명적인 날 그는 마침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10년간의 끊임없는 고통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이제 산송장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는 동네 쓰레기장으로 숨어듭니다. 먹을 만한 음식을 찾아다닙니다. 몸을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썩어가는 빵 한 조각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그럭저럭 먹을 만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는 겉모습은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놀랍도록 자비롭습니다. 한 입 달라고 애원하는 배고픈 강아지를 발견하고 그는 자신의 식사를 나누기로 결정합니다. 전부 혼자 독차지하기보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친절 덕분에 그는 곧내 발 달린 추종자 무리에게 갑자기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안전한 거리에서 엿봅니다. 그는 몇몇 불량배들이 여고생을 괴롭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역겨운 녀석들은 분명히 좋지 않은 의도였습니다.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쌍한 소녀는 그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자신이 미성년자 학생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앱스타인의 퇴폐적인 추종자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그저 다음 희생자를 희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궁금해하실지도 모릅니다. 대체 여고생이 이런 버려진 곳에서 뭘 하는 걸까요? 글쎄요, 그녀는 개 사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단서만으로도 우리의 주인공은 깨닫기에 충분합니다. 그녀가 그저 길거리 동물들을 먹이러 왔다는 것을 말이죠.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우리의 주인공은 마침내 개입하기로 결심합니다. 끔찍한 얼굴을 손수건으로 가린 채 그는 불량배들에게 여자를 내버려 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이 불량배들이 어떤 불황자에게 겁을 먹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시궁창 쥐처럼 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팔로 우리 주인공을 휘감으며 조롱하듯이 친근하게 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들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가장 격렬한 상상 속에서도 말입니다. 살점조차 거의 없는 문자 그대로의 대머리 좀비가 그들의 영혼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은 겁먹은 암캐처럼 소리까지 지릅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전투태세를 취합니다. 앙상한 팔을 휘두르며 불량배들에게 꺼지라고 위협합니다. 무릎이 후들거리는 불량배들은 살기 위해 도망치다가 비틀거립니다. 곤경에 처한 아가씨를 뒤로하고 하지만 이 앙상한 남자를 보니 그녀는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무서운 뼈다귀 인간이 그녀에게 달려들자 그녀의 두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녀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사실 그 소녀는 개 사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닥에 떨어뜨린 마치 자신의 생존이 달린 것처럼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는 그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흡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의를 잊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를 놀라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리고 사료를 가져가도 되는지 정중하게 묻습니다. 뼈다귀 인간이 실제로 말하는 것을 듣자 소녀는 총알처럼 쏜살같이 도망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빨간 경고등이 번쩍입니다. 이 프랑켄슈타인 같은 상황에 말이죠. 우리 소녀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솔직히 말해서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제 그는 아무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남은 음식을 다 먹기 위해 놀랍게도 그 소녀는 그 불량배들보다 더 많은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곳에 있습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그가 먹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분석하며 그녀는 인간이 이 정도까지 신체가 황폐해진 상태에서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심장 변이체라는 것을 추론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심장 변이체들이 온갖 기이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익숙합니다. 그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신세를 졌다고 느끼며 그에게 다시 다가갑니다. 선의의 제스처로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건넵니다. 당연히 그가 굶주렸을 것이라고 가정하며 소녀는 어리둥절합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완전히 예상 밖입니다. 그가 샌드위치를 잡으려고 손을 뻗자 그녀는 도망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의 외모에 겁먹은 후에 말이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녀를 탓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에게나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건네받은 식사를 응시하며 소녀는 자신이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받아본 것이라는 걸 깨닫는다. 그는 기뻐하며 바로 허겁지겁 먹는다. 그는 서브웨이를 먹어본 적이 없다. 그는 오직 포장지에만 익숙하다. 쓰레기통에서 발견하는 그 첫 입은 말 그대로 그를 천국에 있는 듯 느끼게 한다. 그는 이런 천상의 음식이 존재한다는 걸 믿을 수 없다. 이 세상에 그는 이렇게 신선한 재료로 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 오랜만에 그녀는 외모가 흠잡을 데 없는 미인일 뿐만 아니라 내면도 그만큼 아름답다. 그녀의 긴장이 드디어 풀린다. 그에게 이름을 물어볼 용기를 준다. 소녀는 자신을 지호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자신의 이름도 말한다. 송혜지. 대화를 이어나가며 그녀는 그에게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지 묻는다. 길거리에서 지호는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밝힌다. 그를 실험하고 싶어하는 알고 보니 수상한 연구소가 있다. 오직 심장 돌연변이를 붙잡아 끔찍한 실험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이 바로 지호가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이다. 실험용 쥐가 되는 것보다 혜진은 눈에 띄게 긴장한다. 그의 상황의 혹독한 현실을 이해하고 나서 그녀는 뉴스에서 이것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사실이라는 것을 몰랐다. 지호는 모든 말이 사실이라고 맹세하며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는 10년 내내 그 연구소에 갇혀 있었다. 고문을 당하고 온갖 끔찍한 실험을 당했다. 그들은 말 그대로 그에게 독을 강제로 먹이거나 그의 정맥에 직접 주사했다. 이 가엾은 소년이 10년간 고통을 견뎠다는 생각만으로도 혜진은 속이 울렁거린다. 지호가 부활의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많은 고통을 가해도 그의 몸은 항상 재생된다. 그를 죽게 두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끊임없는 실험은 그를 영구적으로
살아있는 시체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의 상황에 깊은 연민을 느끼며 소녀는 그를 자신과 함께 데려가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끌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의 팔이 몸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 그녀의 손에 들린 떨어져 나간 팔을 보고 혜진은 자신이 방금 그의 팔을 뜯어냈다고 생각하며 겁에 질린다. 소녀는 아무렇지 않게 손을 다시 잡고 그것을 제자리로 딱 맞춰 끼웁니다. 마치 레고 조각처럼 그녀에게 잘못이 아니라고 안심시키면서 그의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꽤 흔한 일입니다. 종종, 잠시 후, 지호는 깡마른 몸에 헐렁한 후드티를 입고 있습니다. 희지가 그에게 새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낡은 옷은 확실히 그를 노숙자처럼 보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옷이 특별한 것이 아니며 그저 저렴한 옷이라고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고문과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그에게, 고문과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그에게 부드러운 천이 좀비가 된 피부에 닿는 것이 너무나도 기분 좋습니다. 거의 황홀할 지경입니다. 옷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녀는 화장품 키트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 골통에게 변신을 시켜주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단장된 그의 얼굴을 보니 솔직히 반쯤은 괜찮아 보입니다. 비록 희지가 망칠 경우 사과하기는 하지만 그녀는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인정합니다. 맨뼈에 화장하는 데는. 하지만 우리 소녀는 사실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감사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해주는 모든 것에. 갑자기 그녀의 휴대폰 알람이 울립니다. 그녀는 학원에 늦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서둘러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그에게 강아지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지호가 사랑에 빠진 것 같네요.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강아지들을 맡겼으니 그는 내일 그녀가 다시 방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소녀는 경험할 특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연민을. 예전에는 영혼 없는 과학자들이 그를 그저 실험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실험실을 탈출한 후에도 그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 그저 겁을 먹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희지는 다릅니다. 도망치거나 경멸의 시선을 보내는 대신 그녀만이 그를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는 또한 작은 강아지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녀를 만날 때까지 그를 곁에 머물게 해준. 그래서 그는 그 강아지를 공식적으로 자신의 동반자로 삼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적절한 이름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는 결국 강아지를 감자라고 부르기로 정한다. 그렇게 정해지자 그는 다시 한번 혜지에 대한 달콤한 생각에 잠긴다. 그 서브웨이 샌드위치의 맛있고 신선한 맛이 여전히 그의 입안에 맴돈다. 그리고 새 옷의 편안함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그녀에게로 이끈다. 그에게 그녀는 천사와 다름없다. 그의 삶에 내려온 그는 너무나 신이 나서 다음 날을 기다리는 것이 순수한 고통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의 달콤한 생각의 흐름은 즉시 벗어난다. 현실이 그를 덮치는 순간 무릉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이 시점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는 그녀를 위험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 그 무거운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자 그는 쓰레기장을 떠난다. 자신 같은 괴물이 진정으로 속할 곳을 찾기로 결심하며 그는 밤새도록 걷는다. 지평선의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지호는 어느 다리 밑에서 기절해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의 뼈를 갉아먹으려는 쥐가 그를 깨운다. 주위를 둘러보며 그는 자신이 전날 밤에 쓰러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하고 게사료 한 줌을 꺼낸다. 그가 어제 넣어둔 그는 어제의 그 서브웨이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그가 그것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눅눅한 사료를 씹으면서 그가 억지로 자신을 설득하는 동안 그는 고급 서브를 먹고 있다고. 그게 사료는 실제로 조금 그 맛이 나기 시작한다. 갑자기 감자가 현장에 나타나 그의 손에서 모든 게 사료를 낚아채간다. 그를 절망에 빠진 채로 남겨두고 그리고 또 다른 깨달음이 그를 덮친다. 그는 감자와 다른 강아지들을 뒤에 남겨두었는데 이 개가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가 고개를 들자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감자뿐만 아니라 모든 강아지 무리가 그의 친절한 여신 해지와 함께 그를 찾아 그곳에 도착했다. 잠시 후 모든 개들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맛있는 간식을 받는다. 헤이지가 바쁜 와중에 실망감을 표출하며 그녀는 하루 종일 뛰어다녔습니다. 그를 찾기 위해 소녀는 그녀에게 위험한 결과를 상기시킵니다. 그와 어울리는 것에 말이죠. 헤이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드디어 찾아서 그저 기쁩니다. 그리고 감자도 친구와 재회하여 똑같이 기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맛보여줄 온갖 종류의 간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맛있게 먹으라고 권합니다. 어제의 지하철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온갖 음식을 사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는 그에게 쿠키를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쿠키에 우유를 적신 후 우유도 함께 줍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 용기를 건넵니다. 예상대로 우리 소년이 이것을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런 진미를 본 것은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워 보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것 없이 그는 첫입을 베어 물고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그의 신경계를 압도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행복의 눈물이 자신도 모르게 그의 뼈만 남은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 감각 과부하가 충분하지 않은 듯 헤이지는 그에게 펩시를 맛보게 하기로 합니다. 갑자기 지오의 뼈가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헤이지는 완전히 몇 인치 길이의 새뼈가 돋아나는 것을 보고 매료됩니다. 싹에서 돋아나는 것을 그녀는 일반적으로 며칠이 걸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가 완전히 회복하는데 지오는 사실 몇 년이 걸린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소녀는 매우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럴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가 오직 일반 음식에만 의존한다면 주된 영양 공급원으로서 말이죠. 훨씬 더 빠르게 재생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말하는 것을 보류합니다. 솔직히 꽤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엄청난 양의 피를 흡수한다면 그는 자신의 치유력을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대신에 그는 이 대안적인 방법이 오직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만 작동한다고 거짓말합니다. 화제를 바꾸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그는 다시 식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헤이지는 호기심이 많아서 그 실험실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거기서 그가 낫도록 실제로 도왔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그를 치료했지만 그들이 그를 살려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뒤틀린 실험을 위해. 게다가 그들은 여전히 그를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계속해서 도망쳐야 합니다. 소녀는 그가 왜 몰래 도망쳤는지 드디어 이해합니다. 결국 그녀에게 말도 없이 그는 그녀가 엮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위험한 사람들과 조금 순진한 그녀는 그의 상황을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합니다. 진심으로 그것이 그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소녀는 그녀에게 냉혹한 현실을 즉시 일깨워줍니다. 만약 그가 경찰서로 걸어 들어가면 산송장 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즉시 그를 괴물로 낙인 찍고 그 자리에서 쏴 죽일 것입니다. 하지만 혜진은 낙관적으로 반응하며 밝힙니다. 그녀의 언니가 사실 경찰관이라고 상황을 더욱 좋게 만드는 것은 그녀의 언니도 심장 돌연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소년에게 엄청난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외부 도움에 의존하는 것을 매우 망설입니다. 소년은 그가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에게 확신을 줍니다. 자신의 언니는 아주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집으로 향하기 전에 그들은 둘 다 강아지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고 당분간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들이 함께 걷는 동안 지호는 자신의 암울한 상황을 되돌아봅니다. 그는 3년 동안 도망쳤는데 그리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은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너무나도 그는 진심으로 의심합니다. 자신이 걱정 없는 삶을 이룰 수 있을지, 평범한 삶, 끊임없이 도망치고 숨을 필요가 없는 그의 가장 어두운 의심은 즉시 현실로 나타납니다. 과속하던 승합차가 고의로 그를 치면서 그를 격렬하게 날려버립니다. 대머리 악당이 차량에서 내리고 소녀를 난폭하게 붙잡습니다. 한편 그의 부하들은 우리 소년을 붙잡기 위해 서둘러 달려옵니다. 그들이 지호를 벽에 몰아붙이자 지시를 내리는 두목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스는 엄청나게 우쭐해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도망친 실험 쥐를 잡았으니까요. 소년이 일으킨 모든 문제에 대해 보스는 그에게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들의 벤이 도로를 질주하는 동안 그들은 불쌍한 지호를 밧줄로 뒷범퍼에 묶어 고속으로 그를 질질 끌고 갑니다. 용서 없는 아스팔트 위에서 말이죠. 말 그대로 감자처럼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소녀는 소녀에 대해 훨씬 더 걱정합니다. 처음부터 그가 모든 잘못을 저질러서 소녀가 이 엉망진창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무력합니다. 이 압도적인 적들 앞에서 말이죠. 자신의 하찮아 보이는 능력으로는요. 모든 희망을 잃은 그는 조용히 누군가에게 간청합니다. 말 그대로 누구라도 개입해달라고요. 그의 기도는 곧 털복숭이 친구들에 의해 응답됩니다. 들깨 무리 전체가 필사적으로 밴드를 쫓고 있습니다. 포테이토와 다른 개들은 묶인 줄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우리 소년을 끌고 있는 결국 그 질긴 밧줄을 끊는데 성공합니다. 배는 급정거하며 멈춰섭니다. 모든 깡패들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을 둘러싼 작은 잡종견들을 보자 깡패들은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무기를 휘두르며 그들은 불쌍한 강아지들을 무자비하게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끔찍한 피투성이 난장판을 남기면서요. 자신의 작은 친구들이 자신을 위해 싸우고 죽는 것을 보며 지호 안에 그들을 돕고자 하는 불타는 절박함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부서지고 패배한 몸으로는 그는 기어가는 것조차 힘듭니다. 한편 포테이토는 남자 중 한 명에게 달려들어 깡패가 피를 흘릴 정도로 사납게 물어뜯습니다. 붉은 액체가 포장도로에 닿는 것을 보고 지호는 그것을 자신의 이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만약 그가 피를 흡수할 수 있다면 그 깡패가 방금 흘린 최소한 그는 재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는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포테이토는 끔찍하게 얻어맞아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생명 없는 몸이 다른 무리들과 함께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며 지오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실험실에서 보낸 혹독한 10년을 떠올립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고문당했던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일상이었다. 그가 마침내 그 생지옥에서 벗어났을 때조차 그는 바깥 세상에서도 어떤 위안도 찾지 못했다. 그는 괴물처럼 취급받았다. 모두가 피하는 걸어 다니는 역병처럼 모든 사람이 그를 피했다. 그의 작은 털북숭이 친구들과 헤이지를 제외하고는 충실한 친구들을 위해 그가 마침내 둘러싸이게 된, 그리고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기회를 위해 그의 원초적인 생존 욕구가 강렬해진다. 쏟아진 피는 그의 순수한 의지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자석처럼 그의 산산조각 난 몸으로 끌려간다. 피의 소용돌이가 그를 휘감으며 한때는 그저 불쌍한 뼈다귀 무더기였던 소녀는 완전히 그의 진정한 인간 형태로 재생한다. 그는 마침내 다시 평범한 인간처럼 보인다. 그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의 몸은 전성기의 모습으로 완전히 재생되었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그의 작은 친구들의 비극적인 상실이다. 동물 학대자 패거리들을 잊지 말자. 그들은 현재 그곳에 서서 완전히 경악하고 있다. 이 피투성이 기적을 목격한 후 그들 중 한 명이 충격에서 벗어나 우리 소년에게 맹렬하게 휘두른다. 하지만 새로 태어난 절대 강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그는 말 그대로 그 녀석을 날려버린다. 그의 방향을 쳐다보지도 않고서 그는 펀치를 날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일격 뒤에 숨겨진 엄청난 힘은 너무나 파괴적이어서 그 깡패는 날아가 버리고 벤 옆면에 맹렬하게 충돌한다. 지오는 잠시 쓰러진 친구를 애도한다. 그는 포테이토를 따뜻하게 품에 안고 조용히 그들의 죽음에 복수하겠다고 맹세한다. 남은 자들에게 그의 치명적인 시선을 돌려 그는 이 녀석들에게 요구한다. 그들이 소녀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정확히 불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는 말 그대로 직접 경험했다. 인간이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 기술들을 장면은 버려진 창고로 전환된다. 이전에 있던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 그들의 최신 인질인 헤이지는 머리에서 가방을 벗기고 설명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녀가 무엇이든 처리하기도 전에 그녀는 수십 명의 폭력배들을 공포에 질려 바라봅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창고는 버려진 사람들의 시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살되고 실험당한 채로요. 남자 중 한 명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시끄러운 애라며 그녀를 모욕합니다. 그는 그녀가 그렇게 시끄러운 입을 가진 것이 여분의 목숨이 여러 개 있어서인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그가 해골 남자에게만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비난합니다. 희지가 그들의 탈출한 실험체 중 한 명을 도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땅속에 묻힐 거라고요. 결국 이 창고에서는 죽은 사람들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생명도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보스가 부하 중 한 명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실험체 상황을 말이죠. 그는 전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개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했는지, 반쯤 죽은 해골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해골이 어떻게
완전한 몸으로 재생되었는지도요. 보스는 이 사람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요. 그리고 개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한편 희지는 그의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천천히 해독하려고 합니다. 대답들을 듣자 결과는 명확해집니다. 보스가 해골의 탈출을 보고받으면서요.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부하들에게 고함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맡은 유일한 일을 망쳤다고 말이죠. 그는 좌절감에 전화를 내리칩니다. 그들의 뇌를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하며 그들의 귀중한 실험체를 손상 없이 데려오지 않으면 말입니다. 소녀에게 분풀이를 하며 그는 희지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녀에게 말을 강요하면서요. 이 남자의 분노는 고든 램지와 맞먹습니다. 그가 날 것을 보며 잔소리하는 동안에도요. 희지는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보스는 그녀가 일부러 바보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으면 찔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요. 겁에 질린 여학생은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며 그녀는 운다. 이것이 자신에게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며 그 불량배가 그녀를 죽이려는 순간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창고 안으로 날아들어온다.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한 남자에게 모든 시선이 쏠린다. 무기 없이 오직 맨손으로 두목은 이 녀석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의 이모 주인공이 진부한 이모 포즈를 취하고 있는 동안 아마 그 머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볼 것이다. 부하 한 명이 그에게 맞서려 한다. 그 아이를 거지라고 부르면서 하지만 지호는 자신의 간지에 대한 그 엄청난 무례함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녀석의 목을 잡는다. 오직 맨손으로. 녀석은 그 남자의 목을 으스러뜨릴 수 있을 정도다. 현재 그는 피에 굶주려 있다. 싸늘하게. 이 망할 놈들 때문에 포테이토와 다른 개들이 죽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다른 멍청이들이 우리 아이에게 덤벼들기로 한다. 주술회전 스타일로. 첫 번째 녀석은 심지어 그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이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전혀 피해를 입히지 못한다. 지호는 수줍은 듯한 반격으로 응수한다. 이 녀석의 얼굴을 단 한 방으로 박살낸다. 다른 남자가 뒤에서 그의 옆을 파고든다. 그의 멱살을 잡고 그의 친구가 지호의 얼굴에 팔꿈치 공격을 시작하게 만든다. 물론 이 공격들은 잔혹하다. 하지만 이 남자의 차가운 시선만 봐도 알 수 있다. 누가 상황을 지배하는지. 그 돌연변이는 남자를 뒤집어 던져버린다. 괴물 같은 힘을 과시하며 나머지 모두가 충격에 빠져 지켜보는 동안 지호는 이 벌레들에게 말한다. 그들이 모두 헤르메스에게 고용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연구시설이라는 이름은 헤이지를 충격에 빠뜨린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녀는 이 녀석이 사실 그 아이와 동일하다는 것을 즉시 깨닫는다. 서투른 해골. 그 망할 얼굴의 보스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기로 한다. 다시 한번 자신의 깨달음에 놀라며 그들은 그동안 그를 추적할 수 없었다. 그의 재생력의 차이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의 정체가 분명해졌으니 지호는 말 그대로 총을 맞는다. 녀석은 자신의 미국식 글록을 꺼냈다. 불사신 아이를 죽일 주술. 보스가 신호를 보낸다. 그의 모든 부하들에게 그들의 미국 혼을 끌어내라고. 그리고 그 혼으로 시청자들도 좋아요 버튼을 눌러야 한다. 모든 방향에서 총알이 발사되고 지호의 몸을 지옥불처럼 쏟아져 내리며 파괴한다. 그들의 목표는 그를 쏘는 것이다. 그의 재생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그가 무력화되도록 맹렬한 총격은 멈추지 않는다. 사실 지호는 극심한 고통만 받는다. 각각의 관통상으로부터 그는 자신의 살이 찢어지고 뼈가 끊어지고 부서지고 폐가 파열되는 것을 느낀다. 기본적인 호흡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가 그렇게 고문당하고 난자당하는 것을 보면서 헤이지는 눈물을 흘린다. 그녀는 이 무자비한 남자들에게 제발 멈춰달라고 간청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땅바닥에 쓰러진다. 이전 총격으로 완전히 패배한 채로 모든 방향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그의 몸 일부는 아예 그가 총에 맞은 횟수 때문에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그 모든 피를 흘리면서도 지호는 자신의 능력 중 하나를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시체들의 피를 조작하여 끌어당기기 위해 그의 돌연변이 심장이 활성화를 시작하고 보스의 부하들도 이미 이를 눈치챈다. 지호의 피 조작 능력은 그에게 반전 술식을 가져다준다. 그의 몸을 치유하기 위해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브로는 무한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스는 부하들에게 다시 총격을 시작하라고 명령한다. 그가 너무 강해지기 전에 지호는 치명적인 헤드샷을 연이어 맞고 여러 번 정확히 똑같은 고통스러운 감각을 느끼지만 그가 찢겨 나갈 때마다 항상 그랬듯이 그의 몸은 고통의 반복 속에서 계속해서 회복된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고통은 매번 조금씩 줄어든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10년간의 파괴와 그가 실험실에서 겪었던 고문에 비하면 그는 심지어 산채로 불태워지고 유아프레스에 깔리기도 했다. 지호는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종류의 고통스러운 실험을 겪었다. 그 실험들은 그에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고통을 주었다. 그래서 그는 뼈를 부수는 라이트 훅으로 반격한다. 첫 번째 놈의 얼굴을 주먹으로 날려버리며 총알이 더 이상 그에게 크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다른 놈들이 반응할 새도 없이 지호는 이미 그들의 면전에 나타납니다. 그들을 가지고 놀듯 제압합니다. 마키가 제닌 가문을 쓸어버렸던 것처럼 말이죠. 한 놈을 통속으로 날려버린 후 그는 또 다른 한 놈을 쓰러뜨리고 이어서 세 놈을 동시에 쓰러뜨립니다. 전속력으로 돌진하며 포테이토의 천진난만한 작은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존 윅이 됩니다. 그리고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자들을 학살합니다. 그 개들은 그에게 그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다 죽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목숨에 공포를 느낀 보스는 지호가 더 가까이 오면 소녀를 쏘겠다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그야말로 속도 그 자체입니다. 빠르게 돌진해 그의 입에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그 주먹은 매우 치명적이며 리더를 컨테이너 안으로 처박아 버립니다. 그를 쓰러뜨렸지만 그 보스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가 자비를 빌기 시작했으니 말이죠. 목숨이 경각에 달린 채 게임은 끝났습니다. 지호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망할 놈들이 그의 개를 빼앗아간 것을 그는 그 남자의 얼굴을 땅에 쳐박습니다. 그의 얼굴을 끊임없이 더 많은 주먹으로 짓뭉개며 그것은 말 그대로 피바다가 됩니다. 우리의 주인공이 수십 번의 주먹을 맹렬히 날리며 그 남자가 부어오른 으깨진 살덩이가 될 때까지 분노가 가라앉자 지호는 멈춥니다. 그의 주먹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고 안의 모든 조직원들이 쓰러졌고 싸움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헤이지에게 다가갑니다. 그가 자신마저 해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헤이지에게 천사 같은 그녀는 그렇게 다친 그가 괜찮은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그녀의 품에 안겨 녹아내립니다.
그녀가 살아있음에 안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불쌍한 그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으며 엄청난 죄책감을 느낍니다. 개들이 목숨을 바쳤다는 것에 그를 위해서 그는 그녀도 같은 운명을 맞았을까 봐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그에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장면입니다. 희지가 그를 안아주며 위로하자 말하길 자신이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그가 구해줬으니 그 난리통 이후 한참 뒤에 그녀의 목숨을 경찰들이 책임있는 범인들을 체포하러 왔고 또한 창고 안 시신들의 상황을 밝혀냈다. 그들의 판결은 일종의 내부적인 조직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떠들고 있는 동안 지호와 그의 동료는 밖에서 상황을 엿보고 있다. 희지의 언니는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들이 개입하는 것은 특히 돌연변이 인간이 있다면 말이다. 그리고 그녀는 심지어 직접 상황을 처리하겠다고 맹세했다. 지금 당장은 우리 두 사람만 떠나는데 집중해야 했다. 소녀는 미쳐가기 시작하지만 지호는 그녀 옆에 있다. 그들은 개갱단의 모든 시신을 가져왔다. 이 쓰러진 동지들에게 명복을 빈다. 바둑, 시루, 타텐구, 초코, 별, 그리고 마루. 여학생은 자신을 탓한다. 자신의 개입 때문에 그들이 다쳤다고 믿으며 그들을 돕거나 돌볼 수 없었다. 그녀가 한 일은 그들에게 먹이를 준 것뿐이었다. 그녀의 작은 기여가 모든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이 개들에게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전 생명을 바쳤다. 하지만 지호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며 나타난다. 희지가 비난을 받아들이게 두지 않으려 하며 표현하기를 그들에게서 뽑아낸 피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고 그녀는 그에게 몸을 돌린다.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이에 지호는 자신의 특기가 치유라는 것을 설명한다. 피 흡수를 통해 그래서 만약 그의 피가 그렇게 특별하다면 그렇다면 그는 개들과 그것을 나누어 주려 시도하고 싶다고 그들 또한 되살리기 위해 손가락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의 피가 모두 다시 흡수된다. 우리 소년에게 개들을 도울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그는 다시 손가락을 깨물려고 한다. 이번에는 더 많은 피가 솟구쳐 나올 정도로 세게 물어뜯는다. 희지는 그가 그렇게 자신을 고문하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바보에게 멈추라고 간청한다. 개들이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불행히도 불쌍한 그 남자는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는 그저 망연자실합니다. 개들이 자신을 원망할 것이라는 사실에 말이죠. 사실 희지는 정반대의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사실 그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개들은 보통 인간들을 믿지 않았지만 괴물 같은 자에게는 특별한 애정을 품었습니다. 물론 실험체에게는요. 우리 주인공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희지가 설명하기를 이 개들이 각각 이전에 학대받았었다고 그리하여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슬퍼할 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누가 양파를 썰고 있는 거죠? 지호는 그들이 학대받았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그들을 늘 온순한 것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희지는 그에게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것은 아기를 더 슬프게 할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녀는 심지어 개들이 그를 그토록 많이 믿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들이 그의 상태에 익숙함을 느꼈다는 것을 증명하며 슬프다. 지호는 결국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갑자기 귀여운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그 둘에게 다가옵니다. 사실 포테이토의 새끼였습니다. 맙서사.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털뭉치입니다.
그 작은 강아지는 지호에게 이끌립니다.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꼬리를 흔듭니다. 지호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를 싫어하는 대신 강아지는 실제로 애정을 보입니다. 그의 손을 핥으며 말이죠. 이 귀여운 아기는 결국 잠이 듭니다. 지호의 곁에서 강아지들이 모두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위안이 됩니다. 작은 아이가 잠들자 희지는 이 시점에서 뭘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홀로 그녀는 그것을 집으로 데려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호의 상황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그가 한 조직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적극적으로 쫓고 있는 희지. 언니에게 급히 전화하러 달려갑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그들이 한 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다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이렇게 호화롭고 거대한 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에는 사실 그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안에 들어가도 되는지 묻습니다. 희지는 그에게 다시 말해줍니다. 그가 자신을 보호했던 그 바보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가 빚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언니가 심장 돌연변이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도 있다. 사실 혜지의 언니는 헤르메스 시설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시설에 있다.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거울을 쳐다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반사된 모습에 문자 그대로 비명을 지른다. 그는 자신이 더 예뻐졌다는 것을 믿을 수조차 없다. 그리고 마침내 제대로 된 몸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내내 그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쭉 그의 얼굴은 한 번도 완전히 재생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실험실에서조차 전혀 몰랐다. 재생이 느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재생할 때마다 실험을 당하기도 했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제대로 된 모습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혜지가 그의 말을 더 들을수록 그녀는 형님의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더 깨닫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 그녀를 괴롭히는 다른 것이 있었다. 그녀는 그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궁금하다. 이제 그가 재생되어 그렇게 늙어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의 나이를 추측하며 지호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잊는다. 그는 7살에 실험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매년 하는 테스트를 7번이나 치렀다. 그러고 나서 3계절 내내 낙제했다. 즉, 그는 현재 17살 정도라는 뜻이다. 혜지는 듣자마자 마시던 음료를 뿜는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동갑이라는 것을 믿을 수조차 없다. 그리고 그동안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를 선배 푸키처럼 대할 때도 조는 얼굴을 붉히며 그저 관심을 받는 것이 좋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그녀는 그가 정말 귀엽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반말을 하자고 제안한다. 저녁 시간이라 그녀는 그에게 씻으라고 한다. 곧 강아지가 맛있게 먹고 우리 아이도 먹기 시작한다. 식사는 소박하지만 맛있다. 혜지는 심지어 자신이 요리를 못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가 자신이 내놓는 모든 것을 좋아해서 기쁘다. 지호는 고급 음식을 먹게 되어 황홀해한다. 수년간의 노예 생활 끝에 혜지는 언니를 대신해 사과한다. 언니는 일 때문에 오늘 집에 못 온다고 한다. 저녁 식사가 끝났다. 식사를 모두 끝내자 그녀는 그에게 오늘 밤은 소파에서 자라고 한다. 지호는 그것을 모욕으로조차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바닥에서 자는 것을 더 선호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담요를 사용하라고 권한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한 뒤 이그는 나간다. 강조하며 자신은 방에서 숙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그러니 그가 먼저 잠들어야 할 거라고. 불이 꺼지고 우리의 소녀는 홀로 남겨진다. 그는 현대식 TV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 집안 곳곳에서 꽃을 발견한다. 실험실의 차가운 환경과는 달리. 그리고는 그가 앉아있는 극도로 부드러운 소파가 있다. 강아지는 식사를 급하게 먹다가 결국 토하고 만다. 당황한 우리의 소녀는 강아지를 구하러 달려간다. 아기가 토하자 트림을 한 뒤 다시 식사를 계속한다. 또다시 우리의 소년을 당황스럽게 만들며 이 털북숭이에게서 온 그 모든 것은 단지 큰 해프닝일 뿐이었다. 아마도 그가 존재하는지도 모를 이 털북숭이에게서 말이다. 지호는 심각한 일이 아니라서 기뻐한다. 그리고는 결국 소파에서 잠이 든다. 부드러운 촉감에 극도의 즐거움을 느끼며 상황을 더욱 달콤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작은 강아지도 그와 함께 잠들어 있다는 것이다. 이때 지호는 이 작은 친구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줘야 할지 고민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감자의 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는 여러 이름을 생각해낸다. 포테이토 프라이 같은 이름들을 떠올리다가 결국 그를 프리터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는 그 작은 녀석이 잠에 빠져드는 것을 지켜본다.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며 그리고 즐거움을 느낀다. 오늘 그는 맛있는 식사를 했고 제대로 된 목욕을 했으며 마침내 편안한 잠을 잤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캐릭터는 왠지 덴지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호는 차가운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언제든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실험실에서의 끔찍한 기억들을 떠올린다. 실험체들이 모두 달아나려 했던 모습과 시설 부대가 그들을 무력화하기 위해 동원되었을 때를. 갑작스러운 폭발 한 번이 실험체들을 날려버렸고 대부분의 실험체들에게 잔해를 강타했다. 이것은 그들을 도망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한편 여기 마스터 치프는 그의 거대한 화염 방사기를 꺼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달려들자 부대는 놀랐고 한 소녀는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얼음 능력을 발현했습니다. 지호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촉구하면서 그 순간 하시라마 센주의 세포를 주입받은 한 아이가 목둔 술법을 발동해 우리 아이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소녀는 지호에게 자신의 손을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출구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끌리는 듯한 느낌을 받고 위험한 연구소를 탈출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편안함을 느끼는 동안 그의 친구들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지호는 자신의 과거가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는 이 아이가 고통받거나 위협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은 누구라도 파멸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든 상관없이 말이죠. 다음 날 우리는 우리 아이를 발견합니다. 바보 같은 프리터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그를 말이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갑자기 사라진 프리터를요. 지호는 온갖 거친 소리를 늘어놓고 있었지만 강아지가 사라지자마자 그는 울보로 변했습니다. 잠시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케이지는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집을 돌봐달라고 합니다. 누나가 올 때까지 말이죠. 그녀는 그를 배웅합니다. 그는 학교 생활이 어떤지 궁금해하며 남겨집니다. 프리터는 불안해하며 문을 긁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둘 다 다친 건지 아니면 그저 지루한 건지 헷갈려 합니다.
이때 우리 아이는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자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헤이지는 그에게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형은 새로운 모습으로 여유롭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소녀는 그의 말에 수긍했지만 그에게 목줄을 잡으라고 재촉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갈 거라면요. 그리고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잠시 후 그 형은 목숨 걸고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목줄을 한 강아지를 길들이려고 말이죠. 장난꾸러기 프리터는 억압받는다고 느꼈고 그것을 벗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화가 났죠. 그래서 지호는 자신이 너무 세게 감았나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그 형은 그 시절의 충격적인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직접 전기 의자에 묶여 있었다. 끝없이 감전되고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그 작은 프렌치 프라이가 다른 사람의 다리를 공격하러 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 남자가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동안 자신의 행동을 브로는 갑자기 프리터가 이미 없어진 것을 깨닫는다. 현실이 산산조각 난다. 왜냐하면 그 똑똑한 작은 강아지는 이미 풀려나 도망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이끈다. 또는 이 남자가 살기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 모든 구멍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며 그는 답을 찾아 거리를 질주한다. 모든 쓰레기통이나 심지어 지하에서조차 아무리 찾아도 지호는 답을 찾을 수 없다. 심지어 어디를 찾아야 할지도 모른 채 그는 작은 아이의 상태를 염려한다. 그리고 이미 그 작은 아이에 대한 끔찍한 생각에 휩싸인다. 사고에 휘말리거나 다른 엉망진창인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브로의 반응은 매우 정상적이다. 지호는 그를 지켜주겠다고 막 약속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 벌써 강아지를 잃어버렸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닫는다. 그는 자신이 학교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어리석은 작은 강아지가 몸단장을 하고 있었다. 지호는 서둘러 깨닫는다. 강아지가 해지의 냄새를 이용했음에 틀림없다고. 그녀를 추적하기 위해. 하지만 이 둘이 잠시 시간을 보내는 사이 체육 선생님은 아이가 질주하는 것을 알아챈다. 엄청난 속도로 지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학교 운동장에 침입한다. 그 같은 장소는 축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었다. 그는 나무 뒤에 숨는다. 즐거운 학교 생활을 떠올리며 심지어 학생들 무리의 대화를 엿듣는다. 심장 변이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이미 뉴스에 따르면 그 시설은 무려 10억 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특정 변이체의 회복을 위해서 이들이 돈에만 신경 쓰는 것을 보며 그리고 심장 변이체를 외부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지호가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일반 사람들의 관점을 그는 이들 주변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프리터를 찾아 뒤쪽에서 그를 발견한다. 몇몇 틱토커 지망생 소녀들이 유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최고인 양 행동하죠.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자들인 척 행동합니다. 갑자기 진짜 센 언니가 하프피트 프렌치 프라이라고도 알려진 그녀가 클럽에 들어서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홀딱 반하고 강아지를 자랑하려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리 주인공의 어두운 모습이 화면에 잡히고 그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듭니다. 소녀들은 그를 소름 끼쳐하며 그를 변태라고 부르지만 지호는 어쩔 줄 모릅니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사과하며 소녀들의 애정을 얻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떤 신입생일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옷차림 때문에 심지어 전학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는 녹화를 방해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우습게도 소녀들은 그에게 심지어 자신들과 함께하자고 제안하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그들 중 가장 잘나가는 여자가 그의 인스타그램을 묻습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 민종이 남자에게 먼저 대시한 것은 그래서 이것은 충격적입니다. 이 여자는 팔로워가 10만 명이라 공인된 인플루언서입니다. 민종은 사실 이 남자를 어그로용으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가 귀엽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너무 대단해서 아무도 자신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호가 그녀를 거절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그 여자의 자존심을 몇 초 만에 박살냅니다. 그는 사과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민종과 친구들이 그녀가 거절당한 충격을 받아들이는 동안,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이 여자는 폭발 직전입니다. 그는 그저 강아지를 데리고 그녀의 헛소리를 무시하며 오직 프리다의 안전에만 신경 씁니다. 그때 빨간 머리 불량배가 나타나서 이 신입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묻습니다. 태구는 민종에게 푹 빠져 있고 그의 친구들은 모두 이 수줍은 아이가 고의로 강아지를 이용해서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열받아서 누군가가 자신의 먹이를 노린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구는 공을 잡고 그것을 세게 내리치기로 결심합니다. 그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있는 힘껏 말이죠. 공이 맞고 우리 주인공에게 곧장 날아갑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에게 지호가 움직이지 않고 무심하게 흘긋봅니다. 그래서 공은 말 그대로 엄청난 반동으로 그의 얼굴을 강타합니다. 다시 위로 튀어오르자 소녀들이 그를 확인하러 쳐다봅니다. 지호가 온통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순진하고 귀여운 척하며 태구가 전부 사고였다고 가장합니다. 한편 민종은 그것으로 자기를 거에 맞힐 뻔했다며 그를 꾸짖습니다. 우리 주인공을 정말 화나게 하는 것은 얼굴을 맞은 사실이 아니라 여기 있는 그의 강아지가 다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 강아지는 지금 리바이어던이라도 잡아먹을 기세입니다. 태구가 비웃으며 잘난 척 우리 주인공을 깔보려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자신의 짝사랑이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외교적으로 상황을 처리합니다. 거만하게 지호의 상태를 걱정하는 척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이 녀석에게 단순히 경고로 끝냅니다. 그가 애완동물의 안전을 위협했기 때문이 아니라 태구가 사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에 괜찮다며 걸어갑니다. 태구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해결된 방식 그대로 말이죠. 하지만 이 녀석은 어째서인지 자만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한편 우리 주인공은 그저 기쁩니다. 이 과정에서 소중한 강아지를 잃지 않았다는 것에, 그리고 오늘 모험 덕분에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인상은 환경이 재미있어 보인다는 것이고, 그도 이곳에 등록해서 친구를 사귈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태구가 다가와서 지호의 공간을 침범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과하러 온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에게 만회하기 위해 그 녀석은 우리 주인공에게 빵을 사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지호에게 이상한 제안입니다. 그는 여러 달콤한 해결책들을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너무 순진하고 신나서 그 제안에 실제로 동의합니다. 태구는 심지어 강아지에게도 먹이를 사주겠다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퉁이로 돌아서는 순간 이 망할 놈은 비겁하게 지호의 뒤통수를 칩니다. 이제 그는 그 아이를 원하는 곳에 붙잡았습니다. 그의 모든 부하들과 함께
너희 모두 그가 눈치 없다고 놀려대잖아. 여기 그들 10여 명이 있어.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그 아이에게 실컷 주먹 세례를 받게 하는 거야. 태구는 자기 일진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지호를 약골이라고 불러 착하고 멍청하다며 비웃지. 그는 지호에게 직접적으로 따져 묻기 시작해. 왜 모르는 척하고 있었냐고 물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척하냐고. 우리 주인공은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해. 태구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되물어. 그는 자기가 어디서도 연기한 적 없다고 주장해. 어떤 쇼도 한 적 없다고 말해. 왜냐하면 그 소녀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로 모르기 때문이야. 그때서야 태구는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가. 그는 따져 물어. 왜 우리 주인공이 자신의 짝사랑인 미나종에게 작업을 걸었는지. 그의 목소리는 커지고 그는 더 가까이 다가서 그를 위협하며 말해. 지호는 한 대만 맞아도 울면서 기어갈 것 같은 녀석이라고. 그는 비웃으며 물어. 이 갑작스러운 가짜 허세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왜냐하면 지금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자 위협은 계속돼. 지호가 태구가 자기를 어떻게 혼내줄 건지에 대해 듣는 동안 그는 맹세해. 하지만 지호는 그저 서 있을 뿐 느긋한 사람의 전형을 보여줘. 한편 나머지 일진들은 깡패를 흉내내는 것처럼 행동해. 현장을 에워싸고 그 모든 대화를 비웃으며 그들은 태구에게 말해. 새 남자애한테 너무 심각하게 굴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는 너무 비쩍 말라서 제대로 한번 차면 병원에 실려갈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심지어 우리 주인공의 개를 조롱에 끌어들여 농담조로 말하길 개를 학교에 데려오는 건 구식수법임이 틀림없다고. 여자들에게 잘 보이려는 정말 이상하고 오그라드는 짓이라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태구를 진정시키지 못해. 오히려 그것이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어. 그는 계속해서 우리 주인공을 질책해. 잇따른 비난을 퍼부으며 그를 압박하며 지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서서히 깨달아.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이마를 쳐. 그는 사실 생각했었어. 태구가 자기를 놀러 불렀다고. 그는 잠시나마 순진하게 믿었었지. 그 초대가 진짜였다는 것을. 대신 그것은 의미 없는 싸움의 판을 벌이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또 우리의 주인공은 태구와 그의 불같은 성미를 더 잘한다. 그는 메탈타운의 허세에 넘어가지 않고 미끼를 물기를 거부한다.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그는 태구에게 말한다. 만약 자신의 존재가 그를 그렇게 불편하게 한다면 그는 떠나겠다고. 그는 이런 종류의 대결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든 간에 어울려 놀기를 거부한다. 비뚤어진 마초적인 싸움에 태구가 버리려고 하는 지호가 막 돌아서려는 순간 불량배 중 한 명이 그의 앞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그의 길을 막는다. 그가 감히 떠나려 한다고 비웃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지호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그는 그 소년에게 길을 비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소중한 강아지 프리터를 겁주고 있기 때문에. 작은 프리터조차 화가 나고 짜증난 듯 보인다. 불량배가 손을 든다. 그리고 우리 주인공의 뺨을 때리려고 한다. 프리터를 지호와 똑같은 잡종이라고 부르며 단지 불쌍한 강아지가 감히 그에게 짖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우리 주인공은 다음 순간 움직인다. 그의 주먹이 불량배의 얼굴에 정확히 꽂힌다. 그를 뒤로 날려버리며 마치 야구공이 경기장 밖으로 날아간 것처럼 그는 땅에 세게 착지하며 팔다리를 뻗고 기절한다. 잠시 동안 모두가 그저 쳐다본다. 그들은 어리둥절해한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에 거에 불쾌해한다.
그 잘난 척하는 덩치 큰 녀석이 바닥에 쓰러져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가. 그때 그들은 일제히 깨닫는다. 이 비쩍 마른 녀석이 실제로 팔을 휘둘러 감히 그들의 친구를 때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환하게 날려버렸다는 것을. 그들은 지호에게 달려들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호가 피에 굶주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의 내면에서 맹렬한 무언가가 불타오른다. 그리고 몇 초 안에 그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인다. 그는 펀치를 연달아 날리고, 그리고 골목에는 문자 그대로 남자들이 비 오듯 쏟아진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프리다는 주인공의 품에 안전하게 안겨 있습니다. 보호받으며 놀랍도록 침착합니다. 드디어 주인공은 태구 앞에 섰습니다. 막 태구의 얼굴을 때리려는 순간, 그는 마지막 순간에 주먹을 돌립니다. 대신 그의 옆에 있는 벽에 주먹을 박아 넣습니다. 그 충격으로 벽은 크게 금이 갑니다. 주인공은 주먹을 내리고 겸손하게 태구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직접 멈춰달라고 부탁했다고. 왜냐하면 그들이 그의 작은 강아지를 겁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금이 간 벽을 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은 일진들은 얼굴이 창백해져 뒷걸음질 치기 시작합니다. 이내 돌아서 도망칩니다. 심지어 전능한 태구조차도.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성질을 부리던 그가 이제 말없이 서 있습니다. 벽이 저렇게 금이 갈 수 있다면, 만약 지호의 주먹이 자신에게 명중했다면 그의 머리는 사탕 조각처럼 부서졌을 것이라고. 그 깨달음이 그를 강하게 강타합니다. 그가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콧물과 섞인 눈물을 흘리며 그는 갑자기 주인공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계속해서 사과합니다. 절박하게 그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지호에게 자신의 강아지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는 강아지를 때릴 생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도 강아지 주인이라고, 그리고 소중한 작은 동물을 절대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사진들을 넘겨 보여줍니다. 자신의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운지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자비의 협상 카드로 사용하면서 7살처럼 순진한 우리의 주인공은 사진들을 봅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정말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태구도 강아지 주인인 걸 보니 어쩌면 그는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른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갑자기 매우 배가 고픕니다. 그는 오늘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복감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태구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호가 자신들을 용서하는 척한다고 가정합니다. 그 상황에서 음식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편 희진은 교실에 앉아 조용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새 친구가 밖에서 학교 전체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지금으로서는 그녀의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식당에서 태구는 서둘러 주인공을 안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식 더미를 사준다. 지호가 음식을 보는 순간 그의 입에 침이 고인다. 심지어 작은 프리터도 신이 나서 많은 간식들을 보고 들뜬다. 태구는 우리의 주인공과 프리터가 간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것을 본다. 우리의 주인공이 미쳤다고 생각하며 미친 듯이 강하지만 완전한 패배자처럼 행동한다고. 그는 그런 녀석을 참을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고 중얼거린다. 바로 얼마 전 한 방으로 지호는 말 그대로 누군가를 날려버렸다. 태구는 우리의 주인공이 복서나 운동선수일까 생각하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그렇게 벽을 부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살면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전화를 들어 그의 형에게 전화한다. 영철. 친구들과 포커를 치고 있는 20대 깡패. 그는 망했다고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한다. 어떤 모르는 놈에게 두들겨 맞았기 때문이라고. 영철은 태구가 모르는 놈을 때려 눕히는 것을 돕는 것에 대해 탐탁지 않아 한다. 하지만 태구는 지호가 정말로 강하다고 주장하며 말 그대로 체면을 살려달라고 간청한다. 이번 한 번만. 다른 조직원이 그가 누구에 대해 말하는지 묻고 영철은 태구를 놀려대지만 지루했는지 돕기로 동의한다. 영철은 나중에 들르겠다고 말하고 태구는 우리의 주인공을 그들에게 데려오라고 한다. 태구는 희죽거리며 통화를 끝낸다. 지호가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하며 하지만 다음 순간 우리의 주인공이 그에게 다가와 음식을 나눠준다. 혼자 먹으니 외로웠다며 나누고 싶다고 말한다. 태구는 모든 것을 지호를 위해 가져왔다며 거절한다. 심지어 더 많은 음식을 권하고 지호는 그것을 프리터와 나눈다. 태구는 이 패배자가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는 우리의 주인공의 손을 알아챈다. 그리고 그가 벽을 쳤을 때 그의 손목이 다쳤지만 지금은 완전히 정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한다. 온라인에서 본 하트 뮤턴트에 대한 비디오를 기억해내며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나타나며 인구의 0.001 미만을 차지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엄청나게 강하다는 내용이었다. 태구는 지호에게 직접 하트 뮤턴트냐고 묻는다. 우리의 주인공은 트위터에서 부정하려고 애쓰면서 동전을 뱉어내지만 그는 거짓말에 매우 서툴다. 너무나 분명하게 태구는 창백해진다. 그는 하트 변이체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 주인공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인다. 지호가 얼마나 위험할지 걱정한다. 태구는 영철에게 다시 전화한다. 그는 지호가 하트 변이체라고 그에게 알린다. 그는 자신의 운을 믿을 수 없어 했고 모두가 경계태세에 들어간다. 태구야. 그것은 위험하다고 전화로 조용히 속삭인다. 그리고 만남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지만 영철은 거부한다.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기회라고 말하며 그리고 그들은 우리 주인공을 제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태구는 동의하지만 우리 주인공이 끼어든다. 그는 식사를 마쳤으니 태구는 그냥 집에 가라고 말한다. 태구는 설득하려 한다. 점심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무언가를 해야 한다며 수업을 빼먹고 놀자고 말한다. 그는 지호를 오락실로 데려간다. 반짝이는 게임들과 바닥을 보고 지호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태구조차도 혼란스러워한다. 지호가 오락실에 온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수줍게 고백한다. 이런 곳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한 번도 몰랐다고. 모든 것이 그를 놀라게 하는데 심지어 단순한 인형 뽑기 기계조차도 세계 7대 불가사의처럼 보인다. 지호는 그 기계에 같은 라보버스 인형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가 이전에 혜지의 핸드백에서 보았던 태구는 혼란스러워한다. 지호가 라보버스에 대해서조차 모른다면 그는 평생 무엇을 하고 살았던 걸까? 태구는 우리 주인공이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돈을 넣어주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인형 뽑기 게임에 서툴러. 그래서 태구가 나서서 라보버스를 뽑아준다. 지호는 혜지와 같은 인형을 가지게 되어 황홀해한다. 그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태구가 갑자기 그의 뒤에서 다른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다. 깡패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를 붙잡아두는 것이다. 태구는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한다. 그는 우리 주인공에게 노래를 선택하고 부르라고 말한다.
지호는 어떤 노래도 모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태구는 그가 아는 노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고집한다. 지호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동요. 하지만 너무나 열정적이어서 거의 사랑스러울 지경이었다. 태구는 믿을 수 없어 한다. 다 큰 남자가 동요를 부른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주인공이 연기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한다. 지호는 그것이 말 그대로 자신이 아는 유일한 노래라고 설명한다. 엄마에게 배웠다. 7살 때 헤어지기 전까지. 그때부터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리고 대중문화를 모른다. 태구는 이 말을 듣고 슬퍼한다. 지호가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뭔가 더 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의심한다. 그는 감정이 북받쳐 돈을 내민다. 우리의 주인공이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으니 10대처럼 사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한다. 그들은 여러 게임을 하고 드럼을 연주한다. 비디오 게임도 하고 춤도 춘다. 예상대로 우리의 주인공은 모든 것을 못한다. 잠시 후 그들은 오락실을 떠난다. 태구는 과도한 재미에 숨을 헐떡인다. 그는 평생 이렇게 재미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형에게서 온 전화를 본다. 영철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자신이 맡았던 임무를 잊었다는 것을. 그는 사진 부스를 본다. 지호와 프리타와 함께 찍은 사진들. 적과 함께 사진을 찍은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호의 순진함이 그의 마음속 무언가를 변화시킨다. 그는 혼자 골목길로 간다. 약속대로 우리의 주인공을 데려가지 않고 그는 영철에게 사과한다. 자신이 착각했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은 사실 돌연변이가 아니라고. 갱스터들은 짜증이 난다. 그가 시간을 낭비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태구는 마음속 깊이 끈질기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단지 그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지호와 그의 성격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지호에게 그 개가 그의 유일한 가족인지 물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태구는 미안함을 느낀다. 하지만 자신의 강아지가 그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아까 전에 고백한다. 친구들이 프리터를 괴롭히려고 했을 때 자신도 화가 날 뻔했다고. 그것은 단지 강아지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우리의 주인공과 그의 개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태구가 거기 서 있는 동안 주먹이 그의 얼굴로 날아온다. 그를 땅바닥에 쓰러뜨린다. 갑자기 영철이 그의 머리를 잡고 들어 올린다. 돌연변이의 행방을 묻는다. 그리고 이번에는 영철은 태구의 형처럼 보이지 않는다. 영철은 태구에게 자신이 농담하는 것 같냐고 묻는다. 하지만 태구의 머릿속엔 소중한 추억뿐이다. 지호와 최근에 만들었던. 영철은 계속해서 그를 질책한다. 말하면서 모두가 저쪽에 모여 돌연변이를 잡으려 했다고. 그리고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돌연변이를 잡을 때까지 그는 태구에게 말하기 시작하라고 말한다. 체면을 살리고 싶다면 태구는 끈질기게 정말 오해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의 영웅과 하루 종일 보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만약 지호가 정말 심장 돌연변이라면 그는 뭔가 이상한 것을 감지했을 거라고. 하지만 전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의 영웅은 그저 나고자일 뿐이다. 오락실에서도 점수를 잘 내지 못하고 축구를 하면 숨이 가빠진다. 태구는 친절한 제스처로 미소를 지으려 한다. 영철의 시간을 실수로 낭비했다고 인정하면서. 하지만 영철은 기뻐하지 않는다. 영철은 태구를 안아준다. 사과하면서. 그리고 소리 지르고 때린 것에 화가 났는지 묻는다.
태구가 대답하기도 전에 영철은 지적한다. 그의 얼굴에 다 쓰여 있다고.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왜 마지막 순간에 이야기를 바꿨는지 묻는다. 영철은 계속해서 말한다. 돌연변이가 태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그들은 무섭게 보이지 않지만 인간 같지 않다고. 그들은 위험하다. 세상을 매우 위험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태구는 그저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모두 떠날 수 있다고. 영철은 심지어 주장한다. 만약 태구가 그들을 걱정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돌연변이의 손에 패배할 수도 있다면, 그는 무모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태구는 또다시 고집불통처럼 거부한다. 그가 다른 말을 하기 전에 영철은 $500가 보상금이라고 말한다. 돌연변이를 보스에게 넘기는 것에 대한 그가 생각하기에 꽤 관대하다고. 영철은 태구가 돌연변이를 넘겨준다면 그도 보상금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미 브로커를 섭외했다고 밝힌다. 심장 돌연변이를 다루는, 그리고 깔끔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태구는 이것이 인신매매라는 것을 깨닫는다. 최근 납치범들이 심장 돌연변이를 표적으로 삼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소문에 따르면 정부 연구시설들이 돈을 주고 그것들을 산다고. 그는 그저 소문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 그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다시 사과한다. 지호가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영철이 그를 찬다. 그를 날려버리자 그 타격이 그의 폐를 다치게 한다. 숨쉬기 힘들게 만들면서 영철은 발로 그를 때리기 시작한다. 그의 머리를 계속해서 짓밟으면서 그를 짓누르며 말하게 강요한다. 태구의 다리가 곧게 펴진다. 그리고 그 고통은 그를 곧바로 과거 회상으로 이끈다. 얼마 전, 태구는 지금처럼 불량배들에게 맞고 있었다. 큰 목소리가 그들에게 멈추라고 소리칠 때까지 친구들과 함께 있던 영철이었다. 그때 그들은 폭력배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은 태구가 맞아 죽는 것을 막았다. 어린아이였던 태구는 구원받아 기뻤지만 굴욕감을 느꼈다. 영실이 그를 위로하며 그들이 같은 체육관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태구가 이 녀석들에게 맞는 것을 막아줄 거라고. 그때 영실은 충성스러워 보였다. 꽤 멋있고 싸움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다. 그래서 태구는 그처럼 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스승과 친구들이 그를 계속해서 때리고 있다. 그가 바닥에 쓰러져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영철은 계속해서 주장한다. 태구가 자신들의 면전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는 태구가 의리가 있다고 말한다. 그건 좀 멋지지만 잘못된 곳에 쓰이고 있다고. 그 의리는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고 그는 경고한다. 만약 태구가 돌연변이를 팔 생각이라면 다른 브로커에게 팔아봐야 기껏 200이나 300을 받을 거라고. 하지만 그는 직접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는 그의 부하들에게 사슬을 가져오라고 신호한다. 그것을 손에 감고 말한다. 태구에게 폭력배처럼 사는 법을 보여주겠다고. 이번에 태구는 참지 않는다. 그들이 전혀 멋지지 않다고 말하면서 영초는 거의 숨을 멈춘다. 충격을 받아. 태구조차 자신이 왜 영철을 자극하는지 혼란스러워한다. 분노한 영철은 공격할 준비를 하고 태구는 계속해서 사과하려고 한다. 그가 말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며 하지만 영철이 그를 때리려던 순간 강한 손이 그를 멈춥니다.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영철이 쇠사슬을 손에 감고 누군가를 때리면 엄청난 부상을 입힐 것이라고요. 모두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상한 아이가 감히 어떻게 그들의 보스를 막을 수 있단 말인가요?
태구마저도 놀라서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우리 주인공이 어떻게 그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는지 말이죠. 지호가 쭈그리고 앉아 태구를 찾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태구가 너무 늦게 도착해서요. 태구는 그에게 도망치라고 경고하려 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그들을 불러 그를 때리게 했다고요. 심지어 우리 주인공이 심장 변이체라고 말해줬다고요. 지호는 혼란스러워하며 왜 그랬는지 묻습니다. 태구는 그저 화가 났었다고 대답합니다. 지호가 자신을 때렸기 때문에요. 복수하고 싶었고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호는 왜 그들이 쇠사슬로 자신을 때리게 두냐고 묻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합니다. 누군가가 지호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두를 때 다음 순간 그를 화나게 합니다. 모든 깡패들이 방망이로 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프리타가 짖고 토구는 우리 주인공을 보호하려 하는 동안 남자들 중 한 명이 쭈그리고 앉아 그가 어떻게 그들을 방해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태구가 모든 피를 흡수하고 깡패를 때립니다. 그를 날려버립니다. 모두가 지호가 잔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양철은 모든 갱단원들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무자비하게 그들의 얼굴을 때립니다. 가슴, 다리, 그리고 사타구니를요. 몇 대 맞으면서도 1000배 더 강하게 반격합니다. 모두가 그가 어떻게 인간일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그가 싸우는 방식 때문에요. 영철은 직접 나섭니다. 그리고 그를 찌르러 돌진합니다. 심장을 찔린다고 그를 조롱하며 그는 반복해서 찌르면서 속삭입니다. 지호가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요. 하지만 지호는 그를 막기 위해 단검을 손으로 잡습니다. 우리 주인공이 여전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영철은 약간 두려워집니다. 생각하면서요. 무슨 심장이 찔려도 멀쩡할 수 있을까? 우리 주인공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밝힐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젊은 철에 다리를 찌릅니다. 한편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모든 불량배들이 도망칩니다. 그들은 돌연변이에게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지호는 그냥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가 돌연변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아무도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들을 모두 반죽으로 만듭니다. 그가 다 끝내자 태구 또한 잔인하게 맞은 채 그에게 기어옵니다. 구급차를 부르겠다고 말하면서요. 지호는 그에게 괜찮다고 안심시킵니다. 태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 주인공이 어떻게 칼에 찔렸는지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그는 주먹을 들어 자신을 반복해서 때립니다. 자신의 실수를 저주하면서요. 자신이 친구를 팔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요. 단지 멋진 점수를 얻기 위해서요.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이 항상 그 녀석들과 어울렸다고요.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고요. 왠지 모르게 그것이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 모든 사람들이 위험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쁜 무리에 끼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갑자기 지호는 코피를 닦으라며 태구에게 천을 건넵니다. 그것은 사실 강아지 배변 패드입니다. 하지만 태구는 신경 쓰지 않고 어쨌든 사용합니다. 그는 중얼거립니다. 자기 같은 사람은 친구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다고요. 우리 주인공은 그저 미소 짓습니다. 태구가 자신을 친구라고 생각해서 기쁘다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지호는 다시 한번 태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태구는 그를 안아줍니다.
태구에게는 분명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 주인공이 정말 멋진 사람이라는 것이요.